안녕하세요. 조성민입니다. 이제 방학 대부분이 대학생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방학을 했는데도 많이들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주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이랑 어떤 잠재 리스크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건데요. 지난 6월에 금융안정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한국은행에서요. 지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금융안정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좀 압축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건 1년에 2번씩 나오거든요. 6월이랑 12월에 나오는데 상반기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하반기는 이제 12월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안정 보고서를 어떻게 발간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금융 안정에 관련된 좀 용어들이 있어요. 이제 여기 금융 안정과 관련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 안정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용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이 다 녹아서 금융 안정 보고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손을 안 드셨는데 금융 안정에 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냥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금융 안정 보고서에 관한 내용, 그 현황이랑 잠재 리스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려도 금융 안정 보고서는 1년에 2번씩 발간하고 있는데요. 6월이랑 12월에 발간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간을 해가지고 그냥 외부에 공표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2011년에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여기 나왔듯이 한은법 96조에 한국은행은 매년 2회 통화신용정책이 수행 상황과 거시금융 안정 상황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아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이거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크죠. 그때도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와서 실물 경제도 충격이 왔지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서 국회의원들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논의의 결과 중에 하나가 이런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책무가 하나 생겼고 그에 따른 의무로서 거시금융안정 상황에 관한 평가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발간한 금융안정 보고서의 구성 체계인데요. 요거는 매번 나오는 금융안정 보고서마다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개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계, 기업, 금융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금융기관들, 은행 쪽, 비은행 쪽, 그 다음에 금융시장, 그 다음에 외환 부분, 우리나라가 외환 부분에 대한 리스크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외환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안 분석으로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내용을 좀 심층 분석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신 적 있나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계시네요. 사실은 제가 계속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좀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요. 용어 관련된 거는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아니면 연구소, 학계 이렇게 실제로 이런 프랙티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관심거리고 또 재밌게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분들한테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아마 되돌아 보면은 이런 거는 잘 몰랐고 교수님들이 이론을 주로 강의하시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든 최대한 좀 사례를 들고 최대한 재미있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안정과 관련된 기본 개념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보다 더 많죠, 개념은. 근데 중요한 개념을 제가 뽑아봤는데,
이런 용어는 뭐 새롭게 나온 개념은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새롭게 나온 개념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금융 안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한국은행 내에서도 이런 거 관련된 페이퍼를 많이 냈었습니다. 근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런 용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성의 오류라는 건데요. 구성의 오류는 뭐 별건 아닙니다. 이제 미시경제학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선택을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넘어갔네요. 예. 경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 그게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후생경제학 1원리, 뭐 이런 1정리 이런 거잖아요. 파레토 효율적으로 된다. 근데 사실상 그거에 대한 가정이 어떤 게 필요하냐면 정부가 완전히 대칭적이어야 되고 시장 자체가 완전 경쟁적이어야 되고 그 완전 경쟁적이라는 의미는 가격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현실에서는 그런 가정을 만족하는 시장은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가게나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여기서는 금융이니까 금융기관 참가자, 금융시장 참가자, 금융기관들이 또는 뭐 개인이라도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더라도 금융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표현하기로는 1+1은 개별 경제 주체고 2는 금융 시스템이라면 1+1이 2가 돼야 되는데 수학처럼 산수처럼 실제 나타나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개별 금융기관들이 어떤 위기가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개별 금융기관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빨리 팔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위험자산, 특히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위험자산, 뭐 회사채라든지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많이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돈을 빌린 금융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리포라고 해가지고 RP라고도 하는데 증권사에서는 대부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해서 현금을 캐시를 파이낸싱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이 현금을 돌려주고 채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반대 측에서는 가지고 있는 담보 자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런 미스매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별 경제 주식 나 하나만 먼저 마켓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켓에서 유동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예전에 고전적인 뱅킹 이론에서는 뱅크런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펀드런 요즘에 이제 예금보다는 펀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펀드에 맡긴 돈을 찾으러 가는 거죠. 또 이거는 이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마켓런이라고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켓에서 서로 빠져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군집 행동 때문에 금융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일종의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어쩔 수 없이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얘는 이제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금융 시스템 전체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개별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개별 금융기관들이 아무런 경영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AIG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험사였던 AIG나 리만 브라더스나 리만 브라더스, 베어스턴스는 다 파산을 했죠. 베어스턴스는 JP 모건에 인수가 되고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을 했는데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금융기관들이.
근데 어떤 마켓에 샥이 오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잘 안 팔리는 거죠.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고객들이 캐시를 받으러 왔을 때 돌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어떤 인식이 많이 있었냐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에만 신경을 쓰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인식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정책 당국자, 정책에 참여하는 실무자, 금융기관 참가자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근데 이제 막상 터지고 나니까 개별 금융기관들이 건전하지 않더라도 금융 시스템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거시 건전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은 마이크로 프루덴셜이라고 하고 이제 그걸 좀 확장시켜서 매크로 프루덴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개별 금융기관만 보지 말고 금융 시스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실물 경제하고도 또 엮어서 보자. 그래서 이제 매크로 프루덴셜이라는 개념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매크로 프루덴셜은 실물과도 연계가 많기 때문에 실물 경제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뭐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조선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상당히가 아니라 아주 좋은 기업들이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막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달러를 공급하는 주체였죠. 이제 달러를 공급하니까 이제 뭐 선물 파생해서 선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달러가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이 달러의 가격을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선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선물 매도를 하죠. 내가 1년 후에 받을 달러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 선물한 매도를 합니다. 그 1년 후의 시점에 1,000원으로 판다는 가격으로 1,000원에 판다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물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선물한 매도를 하려면 매입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이제 국내 은행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선물한 매수를 하잖아요. 시중은행들이 선물한 매수를 하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 외환 포지션을 환 포지션을 매수와 매도를 항상 일정하게 똑같이 유지를 해야 돼요. 매일 장부에. 이제 그걸 스퀘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물한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현물환을 그러니까 달러 실제 현물을 매도를 해야 해서 이제 스퀘어를 맞추는 거죠. 근데 현물환이 없잖아요. 매도를 하려면 어디에선가 빌려와야 되죠.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시티나 이런 외연 지점이라든지 미국에서 직접 차입하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외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외채가 그때 당시 제가 뭐 그래프는 여기 담아놨지는 않았지만 그때 찾아보시면 조선사의 그런 실물에서 나오는 이유 때문에 외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2007년, 2008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마르니까 그 외채가 갑자기 회수하려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푹 꺼지고 그걸 뭐 서든 데스라고 해서 갑자기 없어진다는 그런 용어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환 건전성 그런 뭐 3종 세트라고 뭐 그런 정책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특정 집단에서 그 쏠림 현상이 나오면은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신문에서 나오는 게 집단 대출이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집단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아파트 신규 분양할 때 나가는 대출인데 그게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정부나 뭐 여러 군데서 굉장히 우려하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죠. 예. 그 다음은 금융과 실물 간 연계성인데요. 이것도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금융이랑 실물을 별개로 봤어요.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도 금융은 아예 제껴놓고 실물 쪽에서 어떻게 그 모듈을 짜가지고 GDP 경제 성장률을 전망한다든지 뭐 대체로 그랬는데 실제로 금융위기를 겪고 나니까 금융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금융 때문에 실물이 큰 충격을 받고 그래서 서로 링키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이제 MBS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정확히 얘기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금융위기가 이제 트리거가 됐는데 뭐 그게 직접적인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했잖아요. 근데 MBS라는 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유동화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 채권에서 다시 돈이 들어오면 그걸 또 다시 대출을 하고 대출 채권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출 채권을 담보해서 또 MBS를 발행하고 이런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산이 무한정 팽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출자산,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그런 실물 경기가 금융 쪽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금융이 망가지니까 실물 쪽에도 큰 충격을 오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금융기관은 상호 연계성인데요. 요 두 번째 이제 네모에 적어놨지만 이거는 금융기관 간에 거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금융업이 팽창할수록 성장할수록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전적으로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었다면 점점 비은행, 증권이나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쪽에서 포션이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서로 연계되는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AIG가 이제 파산한 이유가 CDS라는 거를 매도를 많이 했는데요. CDS라는 거는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크레딧 이벤트가 있을 때 CDS를 산 사람은 그 크레딧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손실에 대한 보험금을 받고 CDS를 판 사람은 그 크레딧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손실을 그 산 사람한테 이제 지급하는 이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원리는. AIG가 이제 그 MBS가 많이 발행이 되니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불안한 거죠. 아, 이게 어디선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분명히 위험한 요소가 있을 텐데 이걸 누군가한테 보험을 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AIG가 이제 굉장히 거대한 보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켓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CDS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그 크레딧 이벤트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준 거죠. 이제 계속 팔았어요. 팔다 보니까 이 CDS라는 건 기본적으로 장외 거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국채선물시장처럼 장 내에서 거래 기록이 남는 거래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 A라는 상대방과 A라는 거래 주체하고 B라는 거래 주체가 서로 계약하면 끝나는 거예요. AIG가 물론 AIG 말고도 다른 기관들도 많이 팔았지만 AIG가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혼자 팔다 보니까 이 금액이 5,600억 달러 정도 팔았거든요. 우리 지금 뭐 1,000원으로 치면은 1달러에 1,000원으로 치면 한 560조 정도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팔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했으니까 AIG한테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도저히 지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엮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파산을 하면은 A라는 기관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 B도 파산하고 B하고 엮여 있던 C 줄줄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파산을 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결제도 안 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작동을 안 하는 그런 금융 불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AIG 같은 경우에는 아까 5,600억 달러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손실이 한 4,000억 달러 정도 났고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그로 인해서 공적 자금 투입한 게 2,7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700억, 270억 조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이 이렇게 금융시장 회복을 위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이나 금융과 실물 간 연계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금융업이 점점 금융 서비스가 성장할수록 이거는 불가피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는 없고, 이걸 막는다면 금융업의 성장을 막는 건데, 금융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니까 이걸 막을 수는 없고, 이런 연계성이 어디에서 불안한 요인이 있는지 그런 걸 찾는 게 이제 중앙은행, 뭐 정책당국자, 정부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되겠죠. 네, 섀도우 뱅킹이라고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제 좀 직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림자 금융은 뱅킹은 뱅킹인데 뱅킹 같기도 하고 뱅킹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뱅킹이에요. 그림자 금융은. 공식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제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을 받잖아요. 뭐 자금 조달이나 운용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을 때 대신에 지급준비금이라는 걸 쌓죠. 그거 위에도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들은. 근데 은행과 달리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안 받는 상호저축은행 증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실제로 보니까 금융 시스템에서 신용을 굉장히 많이 공급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호저축은행 2008년 이후에 상당히 부실 사태를 겪었는데, 상호저축은행도 섀도우 뱅킹에 속하는데 이 기관들이 부동산 PF에 많이 대출을 했고, 최근에는 증권사가 우발 채무라고 해서 그 ABCP라는 그 금융상품이 있는데, ABCP를 발행하면서 그걸 그 ABCP를 사는 투자자들이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신용 공여, 일종의 지급 보증을 하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발 채무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이런 금융기관들을 섀도우 뱅킹이라고 하고요. 근데 섀도우 뱅킹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무가 없어요. 지급준비금도 쌓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정보를 액세스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장외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좀 좁아지고 사각지대가 많아지고. 이제 그다음에 꼬리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테일 리스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블랙스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분포가 있잖아요.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있을 때 좌측이랑 우측이 다 있는데, 아래쪽 안 좋은 쪽을 꼬리 위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정규 분포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모델링은 어떤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분포를 가정을 해서 모델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분포가 마땅한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에 포화송 분포라든지 베르누이 분포 여러 가지 분포가 통계학자들이 발견한 분포들이 많지만, 가장 수학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분포는 정규 분포잖아요. 정규 분포를 실무적으로도 많이 써요. 근데 정규 분포를 가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많이 몰려 있는 거는 이 가운데 첨도가 가장 높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현실에서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프라이싱을 많이 하고 거래를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금융위기에서 봤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이 꼬리였잖아요. 실제로 터져서 위기가 증폭이 되면서 큰 충격을 오는 건 이 꼬리 쪽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이따 나오겠지만 한계 기업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니까 한계 가구 이런 거 다 꼬리 위험 때문에 저희가 트렌드가 어떻게 나가고 있고, 이 한계 가구나 한계 기업의 익스포저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계속 이제 저희가 추정도 하고 이거에 스트레스 테스트 하고 이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사례로 LTCM이라는 게 있었어요.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사인데, 이제 94년에 저 학교 다닐 때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이 LTCM은 블랙쇼울즈 그 옵션 프라이싱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블랙 말고 숄즈하고 같이 노벨상, 그 세 명이 노벨상 탔는데, 블랙하고 숄즈하고 멀튼하고 이게 세 명이서 탔는데, 숄즈하고 멀튼이 이 LTCM 헤지펀드인데, 헤지펀드
창립하는데 조인을 했고, 또 한 명은 이제 살로몬 스미스 바니라는 그 채권으로 굉장히 유명한 IB였어요. IB에서 채권 트레이더 하는 메리웨더라는 사람이 조인을 했고, 또 한 명은 뭐 MIT 박사 PhD 출신의 뭐 에릭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조인해가지고, 아무튼 그 맨파워가 굉장히 좋은 헤지펀드였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파산을 했거든요. 98년에. 98년에 파산한 이유는 꼬리 위험을 좀 간과한 게 컸어요. 이제 수학자들이 아니면 통계학자나 물리학자들이 파이낸스에 많이 오잖아요. 주로 금융공학 쪽에서 프라이싱을 하려고 많이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는 금융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평상시 요즘처럼 브렉시트도 지나가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돈을 벌죠. 그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측한 구간에 오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 어떤 샥이 꼬리 쪽에서 터지면은 엄청난 손해를 보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뭐 잠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그거 말고도 다른 뭐 페이퍼에서도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실패 사례로 많이 등장하니까 잠깐 소개를 해보면, LTCM에서 한 거래가 뭐였냐면 상대가치 거래라고 해가지고 비싼 거는 팔고, 그러니까 비슷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는 건 팔고 싸다고 하는 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간격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될 때 파는 건데, 판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국채를 샀어요. 러시아 국채가 그 당시에 가격이 좀 역사적으로 자기들이 모델링 했을 때 나온 가격보다 싸게 나오니까 러시아 국채를 사고, 미 국채는 그 당시에 좀 비쌌거든요. 미 국채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98년에 러시아 디폴트가 있었거든요. 러시아 정부에서 자기 국채를 지급 불능이라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샀던 러시아 국채가 디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사실 그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그것만 없었으면 계속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크게 손실이 났고, 마침 그 러시아 국채에 대해서 그 루브라를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선물한 매도를 했는데, 그것도 러시아 정부가 이 거래했던 은행에 대해서 LTCM한테 지급하지 마라, 디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도 해지를 했는데, 그 해지에서도 해지한 데서 이익을 가져가지 못했고, 또 하나 실패 사례로 언급되는 게 유동성과 관련된 리스크를 간과했는데, 미 국채 시장이 좀 재미난 게, 같은 국채 만기가 비슷한 시기에 국채더라도 이렇게 발행하는 시기가 약간씩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7월이니까 뭐 10월에 만기가 되는 국채면, 너무 짧네요. 내년 10월에 만기가 되는 국채인데 10월이나 뭐 그쯤에 비슷한 시기에, 어떤 거는 지금 이제 올해 3월에 발행을 해요. 하다가 너무 많이 이게 한도가 차면 발행을 중단하고 다시 7월부터 또 똑같은 채권, 성격은 똑같은 채권을 발행을 하거든요. 그냥 만기가 비슷하니까 비슷해야 되잖아요. 비슷한 가격에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약간 발행 시기가 차이니까 그만큼만 가격이 차이가 나야 되죠. 좀 늦게 발행한 거는 on the run이라고 하고, 좀 나중에 먼저 발행한 건 off the run이라고, 이제 거래가 안 된다는 의미에서 off the run이라고 하는데, 그 시기만큼, 발행 시기의 차이만큼 가격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마켓에서 거래되는 거는 먼저 발행됐던 채권이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가격이 훨씬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발행된 채권이 훨씬 비싸고, 먼저 발행된 채권이 좀 많이 싼 거죠. 유동성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비싼 건 팔고 싼 건 샀어요, 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년 러시아 디폴트 때문에 금융시장에 위기가 오니까 유동성이 큰 그 온더런이라는 채권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유동성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LTCM은 그걸 팔았는데 그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손해를 받고, 그 아까 샀던 오프 더 런이라는 채권은 가격이 샀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여기서도 손실을 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이런 IB
이렇게 쪼개 가져가면서 파산이 됐죠. 그래서 뭐 이 LTCM이 뒤로 가네요. LTCM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케이스라서 잠깐 설명드리면 다시 올 건데 94년에 이제 1달러로 투자했다. 그러면 좀 흐려서 안 보이긴 하는데 98년 3월에 거의 4달러까지 갔거든요. 4년 만에 400%가 된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1년에 거의 100%씩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그 자산이 많이 늘어났죠.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레버리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대가치 거래에서는 가격 차가 얼마 안 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거의 나중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30배 정도. 그러니까 내가 1달러를 가지고 30원만큼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레버리지 때문에 4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러시아 디폴트 이후에 거의 0달러까지 가서 파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LTCM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꼬리 위험을 간과해가지고 파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꼬리 위험 리스크니까 리스크라는 거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의 충격 기대값이니까 확률 곱하기 그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크기잖아요. 근데 이제 충격은 대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개 가구다. 한 개 가구라고 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원금과 이자 부담이 좀 높은 가구들인데 이 한 개 가구한테 은행들이 빌려준 돈은 대충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하면. 근데 발생 가능성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한 개 가구들이 디폴트 날 가능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1%로 나올지, 이 꼬리 위험이지만 뭐 정기분포에서 뭐 99%, 97% 이렇게 따지지만 그게 3%가 될지 1%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 또 뭐 다른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발생 가능성을 100%로 놓는 거예요. 100%로 놓고 실제로 한 개 가구가 다 디폴트가 됐을 때 충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떤 충격이 어느 정도로 충격이 올 것인가. 그런 걸 저희가 매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 관련해서 살펴볼 거는 금융시장 참가자의 위험 추구라고 해서 뭐 아티클 같은 거 보시면 search for yield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계속 저금리 상태잖아요. 선진국 중앙은행도 금리를 거의 제로 금리까지 내린 미국도 있고 유로도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1.25%까지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다 보니까 금리라는 건 이제 돈의 가격인데 돈의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마땅히 돈을 굴릴 데가 없잖아요. 예금도 같이 내려가니까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점점 더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항상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위험한 자산을 찾는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대표적이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2003년에 3년, 4년 뭐 LG카드 부도가 났었고 뭐 카드사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 뭐 카드사에서 발행한 카드채라고 하는데 회사채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크게 뭐 수익성을 확보할 게 없으니까 카드채를 많이 사는 바람에 금융시장에서 카드채를 이제 지급 불능 상태가 오니까 그 카드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유동성이 묶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사 우발 채무, 증권사가 중앙은행의 유동성을 지원받지 않지만 실물 부분에 계속 신용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거는 다 증권사들의 가장 큰 수익원은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할 때 나오는 그 거래 수수료인데 거래 수수료가 점점 이제 온라인 거래를 하다 보니까 수수료율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도 자꾸 먹고 살 거리를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없던 수익원을 찾고 기존에 없던 수익원을 찾으면서 수익률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는 겁니다. 한계 기업 여시도 마찬가지고 한계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들인데 이 한계 기업에 한테 은행들이 상당한 액수를 빌려주고 있거든요.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한계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건 알지만 한계 기업 지금 은행들이 대출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까지 점점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에 어떤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지 현안 분석에서 다뤄볼 계획이고요. 금융시장 참가자의 위험 추구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센티브가 가장 커요. 단기 인센티브가. 금융시장 특히 증권사 직원, 임직원들은 이제 증권사 직원들은 거의 계약직이 많고 단기 성과에 압박을 많이 받죠. 자기가 1년마다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연봉 계약으로.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그 있는 계약한 1년 내에 성과를 많이 내야 되고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 부담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CEO다. 내가 1년, 2년, 3년 임기가 보장받지 않는 CEO다면 게다가 내 급여가 주가라든지 스톡옵션 이런 걸로 받았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야 내 스톡옵션도 올라갈 테고 가치도 올라갈 테고 하다 보면 당연히 무리수를 써서라도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겠죠. 물론 이제 그걸 견제하는 장치들은 많습니다. 이사회도 있고 이사회에서 그 CEO가 잘못한다 하면 그 이사를 해임할 수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감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실패 사례를 보면 이런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 쪽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제1 목표인데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거죠. 더욱이 그 CEO가 리스크하고 수익이라는 그 두 가지 공을 가지고 리스크보다는 수익에 치중한다고 했을 때 CEO한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견제 장치가 작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뭐 분식회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분식회계도. 그래서 분식회계도 뭐 CEO가 자기가 마음 의지를 갖고 분식회계를 하겠다 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뭐 최근에 대우조선해양 그런 사례에서 보셨듯이 뭐 분식회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어쨌든 그런 게 다 단기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금융안전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뭐 혹시 궁금하거나 좀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금융안정보고서 이번에 발간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안정 상황은 전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이랑 가계에서 좀 취약한 요소는 있어요. 하지만 금융시장도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변동성도 크지 않고 게다가 외환 부분은 상당히 건전합니다. 외채라든지 단기 외채 비중이라든지 우리나라 대외 채권과 대외 채무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괜찮고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를 금융안정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육각형을 만들었는데 금융시장, 은행, 기업, 가계, 뭐 금융기관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괜찮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걸 뭐 합성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이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변수를 합성해서 이런 요인별, 섹터별로 이렇게 만든 건데 전반적으로는 괜찮고 또 금융안정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가격 변수하고 대출이라든지 뭐 회사채와 관련된 변수, 여러 가지 변수를 합성을 해서 만든 금융안정 지수를 보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55까지 올라갔지만 지금은 주의 단계인 8 미만이거든요. 물론 올해 초에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다음에 유럽계 은행들이 좀 신용 위험들이 많다 이런 마켓에서 안 좋은 요인들이 있어서 잠깐 올라갔었어요. 한 1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주의 단계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민간 부분에서 신용이 얼마나 공급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계하고 기업에 금융기관들이 공급한 신용의 양하고 우리나라 1년 동안 경제 주체들이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의 합인 GDP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 왼쪽 그래프 보시면 이제 계속 상승하죠. 명목 GDP에 대비해서 민간 신용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 징조긴 하죠. 명목 GDP라는 건 실물이고 민간 신용은 금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 부분의 비중이 실물 부분의 비중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그 왼쪽 그래프에서 검은색 아니면 뭐 짙은 회색으로 그린 게 그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의 장기 추세거든요. 그 추세와 실제 치하고 이게 간격을 갭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그린 건데 그 갭이 보시면 이제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때 크게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그 갭이 크게 떨어졌고 이건 이제 공급했던 신용을 다시 회수하니까 크게 꺼진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지금도 조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 좀 위험한데 오른쪽을 보면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 조금 어떤 사람들은 왼쪽을 보고 위험하다고 하고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는 물론 위험한 요소는 있지만 크게 위험하다고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데이터를 저희가 입수를 해가지고 금융기관 간에 어떤 상호 연계성이 있는지 이게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요.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나는 게 연계 규모입니다. 이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기에는 금융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총 자산하고 비교한 그 비율은 계속 꾸준하게 8%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이제 연계가 다행히 이제 그 비중이 계속 올라간다 하면 좀 걱정스러운데 다행히 전체 자산에 비해서는 꾸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좀 안심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 현황 오른쪽 그림은 이제 은행, 증권사, 뭐 보험사 이런 섹터별로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2016년 1사분기 말인데 지난 보고서를 보시면 전분기 6개월 전인 그 금액이 나타나 있고 크게 이상한 징후는 없는 것 같아요. 상호 연계성 측면에서는. 그럼 이제 부문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인데요. 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일종의 스냅샷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계라는 이제 어떤 하나가 있는데 이런 공이 있는데 이거를 왼쪽에서도 찍고 오른쪽에서도 찍고 뭐 위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아니면 이걸 한 2분의 1을 갈라서 속을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런 스냅샷을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석하는 기준은 이런 거죠. 이제 가계부채 총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 그 증가 속도를 좀 살펴보고 가계부채가 이제 금융부채니까 가계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유동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자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가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원리금 상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많으면 문제겠죠. 그 다음에 은행들이 가계에 대해서 공급한 대출이 그 연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체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계 대출이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부채 규모인데 잘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올해도 은행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라고 생각했는데 1분기에 잠깐 증간세가 좀 둔화되는가 싶었는데 어젠가요? 어제 그저께 나온 자료 보면 다시 또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난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걱정스러운데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면 크게 늘어나진 않아요. 보시면 뭐 숫자 자체는 계속 변하니까
뭐 숫자를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이 하늘색 막대 그래프 보시면 점점 내려와요. 예,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계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자 상환 부담이 있느냐 그걸 보시면 이것도 하늘색 막대 그래프인데 나쁘지 않아요. 계속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건 이제 가계들 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자영업자도 늘어나고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도 있고 저희도 그런 뭐 안 좋은 그런 분석 결과도 좀 있지만 실제로 매크로한 지표를 보면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냥 계속 유지돼 좀 오히려 하락 추세인 것 같기도 해요. 최근에는. 이제 연체율을 보시면 왼쪽이 연체율 그래프인데 은행이나 비은행 둘 다 연체율이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연체 자산을 가계대출로 나눴으니까 최근에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 이 연체율 자체로는 물론 이건 안심할 만한 숫자긴 한데 이거는 사실 더 들여다볼 구석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은행 주담대 아까 은행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담대가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는지 정부에서 금융위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여라 또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대출 비중을 높여라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매년 그 목표치를 할당해가지고 은행들을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그래프 보시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계속 올라가 있죠. 지금 한 40% 정도 되고 37%. 잔존 만기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할 상환 대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 이 상태로는 괜찮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과연 가계들이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현재 이런 매크로 지표들인데 가계 하나하나를 들여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꼬리 한 개의 가구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한 개 가구를 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개 가구라는 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으로 나가는 그 몫의 비중이 40% 이상인 가구들인데 상당히 많은 거죠.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면 40만 원 이상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써야 되니까. 그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나오는 게 있네. 매년 나오는데 그게 1864만 가구인데요. 그 중에서 한 12.5%, 한 13% 정도 되는 가구가 한 개 가구예요. 상당히 높은 거죠. 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 가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한 개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 부채가 한 30%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 한 개 가구가 당장에 디폴트가 나냐 그런 건 아닌 거죠. 지금 원리금 상환하는데 좀 부담이 많고 하지만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괜찮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금리가 100%, 1%포인트 100bp, 1%포인트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한 개 가구들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 1%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금융부채 비중은 좀 많이 늘어나요. 2.7%포인트 정도. 그래서 이제 이 한 개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를 좀 보면 그 한 개 상황,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지금으로서는 금융 시스템을 망가뜨릴 정도의 리스크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워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계 소득이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미 연준에서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면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금리 스탠스를 가져갈지, 또는 뭐 요즘에 계속 수출이 안 좋고 기업에서도 이익이 줄어들면 언젠가는
기업도 그런 구조조정을 좀 하게 될 텐데 근로자들이 그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받을 텐데 그거에 따른 영향은 없는지 계속 저희가 워치를 하면서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집단 대출인데요. 집단 대출이 이제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 총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거의 상당 비중이 집단 대출이 차지하고 있어요. 집단 대출은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할 때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개별 가구가 아니라 분양을 받는 전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이주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도비, 중도 대출,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 대출이 나가는데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분양 시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 대출이 계속 늘고 있고 최근에도 분양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은 한 분양으로부터 입주 시점 같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기 때문에 2, 3년 동안 한번 집단 대출이 시작된다 하면 계속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은행이랑 이제 비은행 나눴고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을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은행이나 수도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은행은 일단 은행이 집단 대출을 나갈 때는 이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개별 가구의 상환 능력이라든지 과거에 어떻게 제대로 카드는 제대로 납부했는지 이런 걸 다 실적을 파악할 수 없잖아요. 뭐 몇만 가구 막 나가니까. 그래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나가거든요. 그 보증해주는 데가 주택금융공사랑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두 기관이 있는데 은행에서는 그 두 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담보를 받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요.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별로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100% 리스크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 리스크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두 개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은행으로서는 크게 리스크가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은행들이 그 집단 대출을 예전에 했던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여러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분양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집단 대출을 한다 하면 혼자서 아까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긴 하지만 그 줄어드는 리스크라도 혼자서 다 뛰어들지 않고 여러 은행이 같이 합쳐서 리스크 쉐어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보증기관 보증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은행으로서는 늘어나지만 사실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비즈니스예요. 그 다음에 수도권을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수도권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그 하늘색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2011년, 12년, 13년 이때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 가격 지수가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올랐는데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반면에 5개 광역시라고 하는 그 검은색 라인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그래서 수도권은 물론 이제 많이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하락 압력은 크지 않다. 반면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5개 광역시를 보더라도 가격 하락 압력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은행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금융공사는 그 보증서를 은행한테만 제공을 하고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이랑 보험사한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는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호저축은행이 집단 대출을 했다. 그러면 순수하게 자기 리스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은행이랑 보험사는 그냥 우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도 우량하고 자본도 많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조달하는 자금의 조달 비용도 낮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비은행 금융기관보다는 덜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라도 좀 리스크가 적은 지역 남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에 가려고 하겠죠. 은행. 그렇게 하더라도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더 자본력이 큰 은행이나 보험사를 더 환영할 거고요. 그래서 비은행 반대로 얘기하면 비은행 금융기관이 진출한 집단대출을 제공하는 지역은 리스크가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리스크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확보하진 않았지만 그냥 리스크 그 프로파일을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비은행 금융기관이 진출하는 집단대출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군다나 보증서 담보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 그 리스크를 떠안고 집단대출을 하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집단대출은 이제 분양 시점에 그 분양률, 분양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비은행 금융기관이 집단대출을 제공한 지역, 그 아파트 개발하는 지역에 분양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 구하면 리스크를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증권사가 A라는 상호저축은행이 집단대출을 어느 지역에 했는데 분양률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손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다 리스크 익스포저를 알 수 있는데 개별 금융기관의 자료까지는 아직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아까 그런 근거를 토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계까지 보셨고요. 이제 기업하고 나머지 부분 좀 보시겠는데요. 기업은 크게 보는 게 재무제표 분석인데요. 성장성, 수익성, 유동성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장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괜찮아요. 성장성 최근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기업들 매출이 줄고 그래서 이익이 줄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거 보면 이익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늘고, 이익이 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일부 상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유동성 지표도 좋아지고요. 네, 대체로 성장성을 매출이 감소한다는 거 빼고는 대체로 괜찮습니다. 이 매출 그래프인데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시면 석유화학하고 철강 이쪽에서 많이 줄었어요. 석유화학은 이제 유가하고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크게 떨어졌고, 철강도 많이 떨어졌고요. 글로벌 과잉 상태에 있다 보니까 철강 가격 자체가 떨어져서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이익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익은 늘어났고, 그 와중에서도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조선이나 해운은 이익이 안 좋습니다. 이제 재무구조 안정성하고 단기 유동성인데, 재무구조 안정성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는 기업들, 부채 비율 200% 이상인 기업들을 보면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죠. 16% 조금 늘었다가 16% 조금 위에 있었다가 지금 한 14% 줄었고 낮아졌고, 당좌 비율 100% 이상인 기업은 좋은 기업들인데 오히려 늘었어요. 근데 업종별로 부채 비율을 보시면 비슷하거나 좀 줄어들거나 했는데 해운이랑 조선은 오히려 높아졌고, 해운은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한지은 해운이랑 현대상선 말고 나머지 해운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본 확충을 하면서 자본이 늘어나는 바람에 부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성이 굉장히 안 좋아요.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통상적인 기업 분석 관점에서 보면 매출이 줄어들면 영업 레버리지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익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게 좀 직관에 안 맞는다 해서 봤더니 대체로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률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패널 리그레션으로 살펴봐도 종속변수는 매출액 증가율하고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추정 개수의 부호가 플러스고 이자 보상 비율도 플러스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야
선후 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매출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률도 좋아지고 이자 보상 비율도 높아지고 그런 거를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매출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이익이 늘어날 것인가? 그 시점을 예측하긴 힘들겠지만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원가를 계속 어디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거나 이런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원가가 줄어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트렌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수출 지표를 보면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수출 금액이 계속 감소하다가. 그래서 매출이 상반기 때는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였는데 하반기 때는 7월 지표를 보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이익도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긴 하지만 기업 섹터에서는 이 트렌드가 무한정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좀 워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리 위험에 해당하는 한계 기업을 보면 한계 기업은 이자 보상 비율, 재무 비율에서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추려내가지고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느냐.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인 한 2만여 개 정도에서 한 14.7%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요. 15%.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은행들이 제공한 신용 공여도 보면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취약업종에 제공한 신용이 한 70조 정도 되는데 특수은행이 많죠. 그거는 특수은행이 아무래도 그 조선, 해운, 건설, 설강, 석유화학들이 지금은 이제 취약업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주력 업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력 업종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수은행의 포지션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런 주력 업종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공급 과잉 상태에서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특수은행이 부실 위험이 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원래 이제 금안 보고서를 풀 보고서를 보시면 은행 섹터는 따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양이 너무 많아서 은행들이 최근에 기업 부문에서 구조조정 이슈가 있어서 은행에서 기업들의 제공한 여신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현안 분석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여신의 부실 채권 비율,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산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요주의, 그 다음에 고정 이하로 가면 이제 대손 충당금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익이 줄어들고 그 비율이 이제 2.6%인데 시계열로 보시면 특수은행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에서고 업종별로 보면 조선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 철강, 건설 이런 쪽이 높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 재무 건전성 지표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을 공급한 차주 기업들의 재무 지표를 보더라도 나아지고 있어요. 이자 보상 비율도 물론 예전보다는 떨어졌지만 최근에 다시 올라갔고 부채 비율도 물론 수준 자체는 높지만 100% 다 이상이지만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조선이랑 해운이 속한 운수에서는 부실 우려 기업이라고 여기서 부실 우려 기업은 따로 구분을 했는데 부실 우려 기업은 자본이 완전히 다 까여 나가가지고 완전 자본 잠식 또는 한계 기업이면서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영업 활동에서 캐시를 오히려 벌어들이지 못하는 기업들의 비중은 보면 조선이랑 해운이 많이 늘었어요. 거액 여신 편중 리스크라는 거는 은행들이 대규모 여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이제 일종의 집중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수은행 왼쪽에 그래프가 그걸 보여주는 건데 특수은행이 2014년 1, 4분기 이후에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물론 지수 자체는 비슷하지만 특수은행의 빠르기가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근데 중소기업 여신에서는 오히려 시중은행의 편중도가 높아요. 이거 검은색 그래프인데 시중은행이 월등히 높죠. 시중은행은 부동산이나 임대업을 하는 자영업자 대출, 이쪽에서 쓰는 전문 공식 용어는 개인사업자 대출인데 자영업자로 볼 수 있죠. 부동산이나 임대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대출이 많이 나갔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있는데 부동산이나 임대업은 대체로 담보가 있잖아요. 담보가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으로서는 기업들보다는 개인 대출, 물론 기업 대출이긴 하지만 개인한테 나가는 대출인데 또 불구하고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대출보다는 리스크가 적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부동산 경기가 좋고 리스크도 적고,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편중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는 좀 우려스러운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럼 은행에서 기업 여신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봤는데, 한계기업 여신에서도 봤듯이 은행에서는 여신에 대출이 나갔을 때 이 대출이 이 기업이 재무 건전성이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 대출을 조금씩 줄이거나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막상 들여다봤더니 이자만 제때 내고 있으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5개 은행, 아까 말씀드렸던 부실우려 기업, 완전 자본 잠식에, 또 한계 기업이면서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재무 건전성이 매우 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 여신으로 57에서 88%를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는 T가 이제 연체되는 시점이고 T-1, T-2가 그 1년 시점, 2년 전의 재무지표인데, 그 1년, 2년 이전부터 전부 다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고 적자가 나고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고,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거의 뭐 5%, 4%, 5%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무지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상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보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이거의 원인은,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크게 2가지인데요. 은행으로서는 대출채권이 나가면 이거는 기업한테 매출 같은 거거든요. 대출채권을 줄이기가 쉽지 않겠죠. 매출을 줄인다는 건데 어떤 CEO가 매출을 줄이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이미 나간 대출을 회수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있는 지점장, 영업점장이라고 하는데, 시중은행에서는 영업점장이라든지 대출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자기의 실적하고 관련돼 있는데, 내가 여기서 무한정 퇴직할 때까지 여기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면 2, 3년마다 다른 자리로 옮겨갈 텐데, 내가 있을 때 굳이 대출 채권을 회수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 실적을 오히려 깎아먹는 건데. 그런 인센티브가 좀 작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견제 장치가 원활히 작동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한다던가, 대출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실적에 좀, 그러니까 그 개인 직원의 실적에 좀 반영을 좀 덜 한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은행의 여신 관리 행태를 바꾸진 못한다, 이런 인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런 인센티브 자체는 은행 보고 바꿔라 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줄 수는 있지만, 이게 개선 작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나타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은행의
포지션이 리스크가 좀 익스포저가 좀 커졌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좀 원활히 해가지고 사전에 시스템 리스크로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고, 또 하나는 아까 은행의 여신행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간 기업이 이자를 제때 내더라도 이 재무 건전성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사전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대출을 조금 줄인다든가 이런 구조조정의 액션을 취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편중 리스크를 보셨듯이 특수은행은 대규모 거액 대출의 리스크가 많고, 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 대출, 업종을 얘기하면 부동산이나 임대업 쪽에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을 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저희의 마지막 결론이고요. 이제 비은행 쪽에서는 비은행도 괜찮은데 그 중에서 좀 안 좋은 게 이제 안 좋다기보다는 익스포저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저희가 좀 워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증권사에서 우발 채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지급 보증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그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그 ABCP라는 게 있거든요. CP라는 건 이제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데, 단기 채권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이면 단기 채권이라고, 1년 이내 단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투자자들한테 증권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PF 대출을 해야 되잖아요. PF 대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PF 대출을 일으키는데, 투자자한테는 CP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모집하죠. 투자자는 증권사 또는 증권사가 설립한 그 특수 목적 기구의 ABCP를 사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를 못 믿잖아요. 그 SPC라는 특수 목적 기구를 못 믿거든요. 이거는 그냥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신용도도 없고 아무런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증권사가 거기에다 지급 보증을 해요. SPC가 발행하는 ABCP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하면 증권사를 믿고 투자자들이 ABCP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보증을 서는 거죠. 뭐 사람이 보증하는 거랑 똑같이. 근데 이제 PF 대출이 나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PF 대출인데, 증권사가 일으키는 PF 대출은 은행이나 이런 우량한 금융기관에 있는 섹터에 있는 금융기관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분양률이 좀 낮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 거기서 자금이 회수가 안 되면 ABCP에 투자했던 투자자가 자금을 달라고 SPC한테 요구할 텐데, SPC가 PF에서 자금이 회수가 안 되면 증권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발 채무 중에서도 신용공여 성격의 우발 채무인데, 여기 보시면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많이 늘어나고 있죠. 금액으로 보시면 2010년 말에 0.1조 원이었는데 한 17조 원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왼쪽은 이제 기초자산별로 부동산 PF가 매입확약 등 신용 공여 약정인데, 부동산 PF 쪽에 있는 게 10.9조 원, 자산 유동한 게 11.9조 원 정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자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률을 알 수 있으면 상당히 증권사가 지급 보증한 그 PF 물건의 분양률이나 금액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다 입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고,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 위험하고, 증권사가 뛰어든 물건은 은행에 비해서는 좀 리스크가 클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계속 워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현안 분석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외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본 겁니다. 대외 리스크로 볼 수 있는 거는 우선 첫 번째로 중국 경제가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 사실 유가 하락은 유가 하락 자체는 우리나라는 석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 자체는 좋은 팩터였는데, 그게 시장에서
공급 요인에 의해서 이게 낮아지다 보니까, 유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의 경제에 좀 안 좋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로 지역도 마찬가지로 좀 안 좋고, 일본 경기도 조금 살아나는가 싶더니 좀 안 좋아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대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건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 경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대출 경로,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건데, 은행의 대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시장 경로, 그 다음에 은행이 이자 수익, 은행은 이자 수입을 얻기 때문에 이자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한 은행이 손실을 입게 되면 그 손실로 인해서 다른 은행이 또 손실을 입을 텐데, 이런 전염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매저를 해봤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까 신흥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IS 비율로 보면은 한 2.7%포인트가 떨어져요.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근데 그건 이제 가정은, 스트레스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큰 충격을 가정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라서 2.7%포인트가 빠지는데, 그 가정은 GDP 성장률이 IMF에서 전망했던 치보다 2년 연속 2%포인트 하회, 상당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하면은 3.1%포인트가 빠지는 건데, BIS 자기 자본 비율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신만이 알겠죠. 근데 세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신흥시장국 경제 저성장이 나타날 가능성, 아까 2%포인트를 하회할 가능성 2년 연속, 그 가능성도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큰 상황, 아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BIS 자기 자본 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 자본 적정성을 통해서 본 손실 흡수 능력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장기화의 영향, 시간이 이거 좀 다른 것보다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냥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계속 떨어졌잖아요. 2014년에 2번 기준금리 내렸고, 15년에도 2번 내렸고, 지난 6월에 한 번 더 내렸고 해서 많이 1.25%까지 내려왔으니까 금융시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어떤 특정 섹터의 유동성이 몰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산 가격이 갑자기 계속 오르고 있다든가, 이런 불균형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분석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금융시장 불균형 문제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그 자산 시장별로 나눠서 했는데, 자본시장을 보면 주식, 채권,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 시장을 봤는데, 주식을 보시면 PBR, PER, 우리나라 주가 최근에 계속 박스권 유지하고 있잖아요. 1980 종합주가지수 1980에서 2000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PBR, PER 레이쇼를 보면, PBR은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그냥 계속 행보하고 있고, PER 레이쇼도 제가 바꿔서 얘기했네요. PER 레이쇼가 가운데 그래프인데 크게 높아지지 않고 PBR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ABS 시장, 자산유동화 시장에서는 MBS,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한 자산유동화 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MBS는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불균형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금융투자상품 시장은 펀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좀 늘어난 부분이 검은색 채권이 좀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오렌지 색깔 부동산에서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연두색 파생 쪽에서 늘어났고, 채권형이 늘어난 건 금리가 떨어지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채권형 펀드에서 계속 돈이 몰리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부동산 경기가 좋고 뭐 리츠니 부동산 펀드에서 펀딩을 많이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것도 이쪽에서 주식이나 채권 쪽에서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좀 돈이 몰리는 것 같고, 근데 많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식과 채권이 펀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MMF도 예전에는 예금 비중이 MMF에서 편입하는 자산에서 예금 비중이 많았는데 보라색인 국공채 비중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회색 CP의 비중이 좀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공채 MMF는 유동성이 상당히 높은 펀드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투자를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금에 많이 투자하다가 예금 이자, 예금 금리로는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 예금보다 조금 리스크가 국공채, 물론 국채는 리스크가 거의 없지만 공채, 공공기관이 공기업이 발행하는 공채, 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채권, 국공채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MMF 자체는 유동성 비율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하지만 몇 개 부분에서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왼쪽 그래프 보시면 해외자산 펀드 투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외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익률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것도 특히 부동산은 유동성이 활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자산 배분에서 보면은 부동산은 사실은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가 좀 높은 자산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쪽에 자꾸 쏠리는 거죠. 유동성이 일단 낮다는 거는, 현금성이 낮다는 거는 샥이 왔을 때 팔지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높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예측하기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가격 변수가, 금융시장에서 빨리빨리 가격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측정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금 비보장형 파생 결합 증권에 많이 돈이 쏠리고 있는데, 이건 뭐 이쪽에 신문을 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안인데, ELS 뭐 최근에 한참 거론이 됐던 뭐 홍콩의 주가 지수와 연동한 ELS 많이 발행돼가지고 홍콩 주가 지수 떨어지면서 거기서 손실이 많이 난 투자자들이 항의가 많았잖아요. 그쪽에 이제 돈이 그만큼 많이 쏠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DLS라고 해서 이건 주가 지수랑 연계된 거고, DLS는 뭐 신용 상품이랑 연계된 거, 아니면 금리 수합과 연계된 그런 신용 상품, 신용 파생 상품, 파생 결합 증권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금 금리나 국공채 비해서 좀 더 수익률을 좀 더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금융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법인 자금이라든지 뭐 개인 큰손 투자자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MMF도 보시면 이제 금융기관들 비중이 작았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파란색 보시면. 일반 법인들도 MMF 자금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몇 개 섹터,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개 섹터에서는 유동성이 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 부분도 계속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최근에 특히 금리를 한 번 더 내렸기 때문에 아마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 참가자로서는 조금이라도 좀 더 리스크한 대로 자산을 운영할 여지가 생긴 거죠.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통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던 부분으로 자금이 더 쏠리고 거기에 리스크가 커지니까 앞으로 더 한국은행이나 뭐 다른 정부에서도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도 금융안정보고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현안 분석이라든지 참고 박스를 통해서 분석을 할 것 같고, 여기 오랜 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을 학기에 잘
학기 잘 개강할 때 맞춰서 잘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